주워졌어요. 아, 켜줄게. 한번 얘기해. 오늘은 좀 덜 추워지지 않았어? 기온 많이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어제랑 진짜 장난 아니었어. 그저께는. 의약품은 뭐 내용이 많지는 않고 페니실린하고 아스피린 두 가지 모든 거거든요. 일단 아스피린은 여러분들 잘 아는 약이죠. 진통제지? 열이 나고 막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할 때 먹는 약인데요. 최초의 의약품이라고 보면 돼요. 최초. 원래는 아스피린은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이야. 과거에 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끓여가지고 차로 마시잖아요. 그러면 진통 효과가 있어가지고 과거에도 진통제로 많이 썼었대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진통 효과는 있는데 대신에 배가 속이 쓰려. 목통이 있는 거야. 속쓰림이 좀 있어요. 위에 많이 자극이 되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버드나무 껍질 같은 경우에 그런 복통 때문에 단점이 있었는데 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이 살린실산이라는 거예요. 이 살린실산이 굉장히 좀 강한 산성이라서 위에 부담을 줬던 건데요. 얘하고 아세트산을 반응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아스피린이에요. 아세트산하고 반응을 시키면 산성도가 좀 낮아져요. 그래서 조금 덜 부담이 되는 성분이 바로 아스피린이고,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진통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아스피린보다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는 타이레놀을 많이 먹죠.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타이레놀. 속쓰림 현상도 없고요. 또 내성 같은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진통제로 신생아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아기들이 막 뭐 3개월 이런 아기들은 아무 약이나 먹으면 안 되는데 뭐는 먹어도 되냐면 타이레놀을 먹어도 돼요. 아세트아미노펜 그만큼 안전해요. 임산부들 있지. 임산부들은 함부로 감기약도 못 먹거든요. 근데 아세트아미노펜은 먹어도 돼요. 타이레놀. 그만큼 순한 약이 더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요새는 그거 먹지. 여러분 머리 아프고 하면 타이레놀 먹지? 거의? 그쵸? 최초의 의약품이 아스피린이라는 거 기억해놓고 살리실산과 아세트산을 반응시켜서 만들어진 성분입니다. 페니실린은 항생제예요. 항생제. 최초의 항생제. 항생제가 뭐해? 항생제는 그렇지. 세균을 죽이는 약. 요새 이제 세균이랑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는데 바이러스랑 세균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알죠? 세균은 살아있는 생물체예요. 단세포 생물. 스스로 증식이 가능하고 이런 데서도 살 수 있어. 늘어나 막 이렇게. 물론 뭐 물이나 양분이 있는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도 살 수 있는 게 세균인데 바이러스는 뭐냐면 숙주세포 내에서만 증식을 할 수 있어요. 숙주세포 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단백질 조각일 뿐이야. 세포가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단백질 조각 안에 DNA 또는 RNA가 있고 그것이 숙주세포.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숙주세포가 개도 걸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주로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호흡기에 있는 세포들이 숙주세포가 돼요. 바이러스 타입마다 공격하는 세포의 종류가 다 달라요. 코로나는 그 호흡기 바이러스인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를 내가 똥구멍에 집어넣으면 막 병에 걸릴까요? 안 걸려요. 그래서 음식에 묻은 걸 내가 삼키잖아. 그럼 내가 소화돼버려요.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코나 뭐 입으로 흡입을 했을 경우에 있지. 들이마셔서 기관으로 들어가서 폐로 들어갔을 경우에 병을 일으키는 것이지 먹었을 때는 오히려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소화기에 있는 세포들은 공격하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소화기 바이러스는 또 따로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바이러스마다 공격하는 숙주세포가 있어. 그 숙주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특정 성분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와서 자기 DNA를 주입을 합니다. DNA 또는 RNA를 주입하면 숙주세포가 그 DNA가 뭐냐면 설계도 같은 거야. 설계도. 세포 내에서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증식을 시켜요. 그럼 숙주세포 어떻게 될까? 터져. 터지지? 세포가 죽어요. 그럼 또 다른 세포에 또 들어가서 증식을 하고 터뜨리고 나와. 숙주세포가 점점점 손상이 되는 거죠. 호흡기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기에도 폐에도 영향을 주지만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간에도 영향을 주고 좀. 자, 바이러스는 그런 거고 세균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의 생물체고요. 몸에 들어오면 얘네들도 역시나 증식을 하는데 혈액 내에서 세균이 증식하면 독소가 생겨요. 졸립지. 세상 건강한 것 같아요. 하고요. 근데 따뜻한 물 안 나오면 괜찮겠어? 찬물? 저는 깨겠죠. 엄청 쉬울 텐데. 아침 시간은 젊은 사람들은 다 힘들어. 아침에 일어나긴 힘든데 늦게까지 안 자는 거는 할 수 있어, 그치? 아니야?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는 습관이 보통 있잖아요. 밤에는 아무리 공부 다 하고 누워도 핸드폰 보고 늦게 자지 않아요? 잠이 잘 안 오지 않아? 아닌가? 바로 딱 누우면 바로 자요? 안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죠. 선생님도 아침 수업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아침형 인간이 잘 없어. 선생님은 그래도 애기들이 있어가지고 애기들은 되게 일찍 일어난다? 선생님 둘째가 3살이거든요. 첫째는 5살이고. 근데 8시? 8시 넘어서 잘 안 일어나요. 7시 반에는 어디 회사 출근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걔 때문에 어차피 일어나긴 나는데 그래도 졸려요. 선생님도 졸려서 이해를 합니다. 자, 항생제는 그래서 세균을 죽이는 약인데 과거에 이 항생제가 없던 시절에는요 상처가 조금만 크게 나면 사람들이 죽었어요. 요새는 상처 좀 크게 난다고 해서 죽는 경우는 잘 없지. 병원에 가면 치료를 할 수가 있어. 왜? 항생제를 주사하면 되니까. 항생제는 내 몸에 들어와서 대량으로 증식한 세균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면 항생제로도 잘 안 죽는 경우가 있어. 그런 건 폐혈증. 폐혈증 들어가나요? 들어갔어? 폐혈증은 세균이 온몸으로 다 퍼진 거예요, 전신에. 세균이 만드는 독소가 심장을 타고 온몸으로 다 퍼져버리면 사람이 항생제를 써도 장기 기능이 다 손상이 돼가지고 죽어요. 그 상처가 크게 났을 때 그걸 방치하면 폐혈증 걸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슈퍼주니어 그 최시원이라고 하는 사람 알아요, 혹시? 그 사람이 키우는 개가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열렸는데 개가 타고 있던 어떤 아줌마를 물은 거야, 다리를. 그래서 이빨 자국 나고 피도 좀 났겠지? 근데 그래서 병원에 가신 거예요. 가서 이제 소독하고 뭐 이렇게 붕대로 감고 왔겠지? 근데 며칠 있다가 열이 너무 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죽었어. 개한테 물려도 죽는 거예요. 그 개가 뭐 감염병이 있어서 죽는 건 아니고 개 이빨에도 세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균이 물었을 때 상처를 통해서 들어가서 대량으로 증식을 한 거예요. 상처가 좀 크게 났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그냥 약만 대충 바른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닙니다. 자, 과거에는 근데 그게 더 심했단 말이죠. 근데 이 항생제가 개발이 되면서 좀 나아졌어. 최초의 항생제를 개발하게 된 건 플레밍이라고 하는 의사가요. 프로토파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 의사는 원래 세균을 가지고 실험을 하던 사람이라서 테트리 접시에다가 이제 영양돼지라고 해서 세균이 먹을 수 있는 영양분하고 수분이 있는 젤리 같은 게 있어요. 그걸 고체를 넣고 세균을 액체 상태에서 이렇게 뿌려놓으면 이렇게 세균이 점점 자라나서 점들이 생겨요. 이 점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개수의 세균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걸 연구하는데 이 사람이 여름 휴가를 가게 된 거야. 원래 이런 거 실험하다가 실험 다 하고 나면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버려야 돼요. 폐기물 모으는 데가 있어요.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귀찮아가지고 쌓아놓고 갔어. 플레밍이 약간 게으른 습성이 있었대. 그래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냥 쌓아놓고 갔더니 여름휴가 몇 주 갔다 와서 보니까 푸른 곰팡이가 이렇게 생겨있는 거야. 곰팡이 원래 잘생기거든요, 돼지. 근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그냥 이거 보고 더러워서 그냥 싹 버렸으면 항생제는 개발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를 자세히 관찰했어. 관찰했더니 원래 이게 세균이 자라나면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얀색으로 덩어리가 생기는데 이상하게 이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주변에 싹 없어 세균이. 이상하다? 푸른 곰팡이 때문에 죽었나? 그래서 너희 같으면 어떻게 막겠어? 이거 푸른 곰팡이를 조금 떼가지고 다른 세균이 있는 배지에다가 또 이렇게 묻혀보지 않겠어요? 묻혀서 키워보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또 이 푸른 곰팡이도 자라니까 그 주변에 있던 세균은 싹 없어졌어요. 그걸 반복을 했더니 아,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즐기는구나 를 깨닫게 됐고 그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성분을 푸른 곰팡이에서 얻어서 약을 생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약 먹으면 이 세균은 우리 몸에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가 있어요. 수술 같은 거 할 때는 아무리 소독된 도구 칼로 배를 째도 세균이 상처가 크니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항생제를 미리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항생제를 주사를 해가지고 세균의 감염을 막아요.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인류의 수명이 연장이 됐어요. 얘네들만 가지고 수명이 연장된 건 아니죠. 얘네들 출발로 해서 의약품들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면서 수명이 연장이 됐다는 거죠. 자, 밑에 단계별 핵심 체크 빈칸 채워봅시다. 자, 1번은 자연에서 얻은 원료를 이용해서 생산한 섬유를 천연 섬유라고 하고 촉감과 흡습성이 좋지만 흡성 섬유와 비교해서 쉽게 해주고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 그 다음 제련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뭐의 생산? 철, 그치? 그 다음에 플레밍이 곰팡이에서 발견한 항생제는 아스피린이 아니라 뭐예요? 페니실린, X. 기존의 건축물은 자, 뭐 나무나 돌, 흙 이런 걸로 만들었잖아요. 화재에 취약했겠지. 그리고 건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겠죠? 동그라미. 하부 50법은 질소비료 생산에 필요한 암모니아 합성하는 방법이다. 맞죠? 자, 뒤에 탄수화물의 유용성을 넣어볼게요. 자, 일단 탄수화물의 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화합을 아까 전에 설명했잖아.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는 화합물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탄수화물은 뭐야? 탄소를 포함하는. 탄소를 포함하면서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이 된 것을 탄수화물이라고 하겠죠. 그치? 근데 왜 하필이면 탄수화물을 따로 배울까? 뭐 질소화합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교과에는 탄소화합물만 있어. 왜 탄소화합물만 따로 있을까? 탄소화물의 종류가 어때서? 많아서, 다양해서.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이유는 이게 탄소 때문이에요, 탄소. 그러니까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입니다. 자, 화학원을 한번 했다고 하니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죠? 뭐 가지고 번호를 매기지? 원자들? 양성자의 개수를 가지고 번호를 매겨요. 양성자 수. 원자 속에는 원자 핵이라는 부위가 있고 원자 핵 속에는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가 존재하죠. 그 양성자 수를 가지고 번호를 매기고 결국에 이것은 무엇과도 같다? 전자의 수와도 같죠. 왜? 원자는 항상 정기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중성인 상태예요. 플러스 극도 마이너스 극도 아니에요. 양성자의 개수하고 마이너스인 전자의 개수가 어때서? 같아서 항상 같은데 같지 않으면 이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어찌됐건 지금 이게 탄소인데 이 탄소는 전자가 6개인데요.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할 거긴 한데 여기서 탄소화합물을 얘기할 때 탄소는 결합을 4개를 할 수 있다. 공유결합 4개를 할 수 있고 이중결합, 삼중결합, 고리 모양, 가지 모양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려면 공유결합 살짝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6번이야. 자, 전자 6개 있는데요. 자, 그림을 이렇게 그냥 실제로 우리가 오비탈을 배우게 되면 전자는 실제로 동그란 전자 껍질 속에 띵띵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죠. 실제 전자의 위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편의상 동그라미에 있는 것처럼 그려볼게요. 양성자가 6개가 있어. 플러스 6개 있고요. 이게 원자 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전자는 전자 껍질 속에 있는데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동그라미로 한번 그려볼게. 첫 번째 껍질 속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2개 이렇게 예쁘게 그려볼게요. 실제로 전자는 이렇게 이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편의상. 자, 두 번째 껍질에는 최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전자가 실제로 탄소는 6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이미 2개 채웠으니 이제 몇 개? 4개 있는 거지, 4개. 총 6개의 전자잖아. 그렇죠? 6개 중에 첫 번째 껍질에 2개를 채웠으니 그 다음 껍질은 몇 개까지 들어갈까요? 4개가 이제 있겠죠. 그렇지? 4개의 전자가 있어. 그런데 첫 번째 껍질에는 2개를 채우지만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씩 채울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원자들은 전자 껍질에 전자를 다 채우는 상태를 좋아해요. 좋아한다? 생각이 있어서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니라 꽉 채우려고 하는 습성을 가집니다. 전자를 꽉 채우려고 하는 습성. 그러면 봐봐. 4개가 있어. 8개를 채우고 싶겠지? 4개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 누가 전자를 4개를 숑숑숑숑 주면 딱 채울 수 있겠는데 허공에서 전자가 뿅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물론 어떤 금속 원자가 줄 수는 있어. 그거 뒤에 가서 이제 얘기할 건데. 자, 근데 옆에 수소 원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고요. 수소 원자. 수소 원자가 있어. 수소는 원자 번호 몇 번? 수소는 제일 가벼운 원소예요. 1번. 양성자가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 알겠니? 중성자도 없는 양성은 하나. 전자도 몇 개? 하나예요. 첫 번째 껍질에는 몇 개 채우는 게 좋다? 첫 번째 껍질. 네, 2개. 그럼 하나 더 있으면 좋겠지? 얘도 그래서 하나 더 채우고 싶어. 얘는 4개를 채우고 싶어.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어떤 방법을 찾냐? 야, 너 일로 와봐. 너 내 놈만 여기 와봐. 수소 여기 하나를 달아줘. 서로 전자를 공유하는 방법을 택해요. 자, 이렇게 봐. 수소가 지금 몇 개가 달렸어? 수소라고 칠게요. 얘를. 노란 색깔이 수소의 전자야. 수소 전자 하나밖에 없지 지금. 탄소하고 공유를 했어. 그랬더니 수소 입장에서도 전자 몇 개 됐어?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됐고요. 얘네들 다 2개가 됐고. 탄소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지금 수소 4개를 서로 전자를 공유했더니만 8개를 채울 수가 있게 됐네요. 맞습니까? 서로 이렇게 전자를 공유해서 같이 결합해서 같이 다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랑 둘이 친구잖아. 여기 필통을 안 가지고 왔어. 필통을 공유해야 돼. 그럼 둘이 같이 앉아야 되지, 그지? 네. 자, 전자를 공유해. 항상 붙어 다녀요. 결합을 해버려. 이런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면 전자를 공유해서 한 결합.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잘 끊어지게 안 끊어지게? 웬만해서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자를 주거나 빼거나 하지 않으면 안 끊어져요. 그래서 얘네들 항상 이렇게 덩어리로 다녀요. 얘가 바로 뭐냐? C 하나에 H 4개가 생긴 CH4 메테인이라고 하는 거죠. 메테인은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어.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엄마 요리할 때 가스레인지 불을 다 켜면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 가스가 메테인이에요.
아, 인덕션 쓰시나요, 요새는? 인덕션? 집에? 전기로 하나요? 아니면 불꽃이 나나요? 아, 전기구나. 불꽃으로 하는 가스레인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릴 때 보지 않았어? 네. 그치? 선생님 집은 아직 가스레인지인데 그게 바로 메테인이에요, 메테인. 얘네들은 한 덩어리로 항상 붙어 다녀요. 잘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하나의 성질을 지니는 기본 단위야. 바로 분자입니다. 얘가 바로 분. 원자수 사이 무슨 결합? 공유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 근데 이 공유결합은 지금 탄소가 몇 쌍이 공유하고